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일 위탁 판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과일 위탁 판매자분들이 제일 많이 접으시는 구간이 딱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분들이 월 매출 2천만 원까지 잘 나왔는데 접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 판매하는 방식하고 과일 위탁 판매는 비슷해요.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과일이라는 점만 빼면은 위탁 판매랑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판매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위탁 판매는 어떻게 해요? 도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재고 없이 주문이 들어올 때 이 제조사에다가 발주를 넣어요.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고객한테 배송을 보내주는 이 시스템 뭔지 아시죠? 근데 과일 위탁도 똑같아요. 다만 이 제조사나 수입사 대신에 농장주라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보통은 제조사나 수입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농장도 여러 개가 여기에 있다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은 이 생물이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이런 축산이나 농수산 이런 것들을 다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물로부터 이어지는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위탁 판매에서 소싱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과일 위탁 판매 괜찮나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사실. 어차피 이 소싱이라는 거는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느냐 뭐 그 차이인데 어차피 나중에는 다 현장에 한 번씩은 다 가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면은 다 비슷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쉬운 방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 지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요. 혹은 카페에다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아니다, 밴드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만 검색해도 농장주가 운영하는 SNS도 있고요, 밴드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지도가 있습니다. 뭘 검색해야 돼요? 그냥 제주감귤 이런 거 검색을 해보세요. 과일 종류를 하나 검색을 해보셔서 나오는 그 카페나 뭐 밴드나 아니면 지도에도 그 농장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연락처가 있거든요. DM을 보내시거나 연락처를 보시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게 여기 계신 이제 감귤 제가 보고 연락을 드렸다, 이걸 제가 한번 팔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온라인에다가 이런 지도나 카페나 밴드 이런 걸 운영하시는 정도면은 다 어느 정도는 위탁 판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월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현장을 가야겠죠. 현장을 우선 가시기 전에 농라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아니면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공판장 을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 사이트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매상 혹은 경매에서 뭔가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를 컨택하시면은 굳이 현장을 가지 않아도 컨택을 하실 수 있고, 컨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퀄리티가 좋은지 이런 거는 이제 거래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저 그럼 한번 방문해 봐도 될까요? 그 다음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게다가 과일 위탁 판매는 일반적인 위탁 판매의 장점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초보자 분들한테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장점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 나오면은 마진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위탁이 한 10%에서 20% 되는데 과일은 조금 더 높아요. 한 20%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면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래서 부가세를 안 내요. 이것도 마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부가세를 안 내는데 참고로 소득세는 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11만원짜리를 샀거든요. 11만원짜리. 그러면은 10만원은 내 수중에 들어오지만 만원은 어디로 가요?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이게 부가세야. 공급가액의 10%를 내는 게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입들을 다 합쳐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종합소득세라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세는 뭐 회사원이든 누구든 다 내는 거죠. 그냥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다 내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닌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부가세를 면세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은 거의 면세사업자입니다. 11만원 어치를 팔면은 원래 만원은 정부한테 줘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부가세라고 했는데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11만원이 다 내 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부는 왜 이렇게 해요? 농장주 분들이 보통은 판매할 때 영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하신 분들의 혜택을 우린 대신 위탁을 판매해 주는 거지만 같이 묶여서 들어가서 우리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세부 키워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부 키워드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 노출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우리가 팔아요. 근데 사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도 이만큼 나요. 후지 사과, 뭐 로얄 갈라, 허니크리스프, 뭐 그레니스, 레드 딜리스,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고, 이거 차이점 아시는 분 아세요? 뭐 홍로랑 부사의 차이점, 사과 이렇게 세 개 차이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일반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품질에 따라서 못난이 사과, 뭐 키로수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고, 지역에 따라서 이 밀양에 있는 그 얼음골 사과가 있거든요. 얼음골 사과, 영양소에 따라서 뭐 껍질째 먹는 사과, 이렇게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의 사과 안에 키워드에서도. 근데 우리 무선 청소기 보면은 그냥 무선 청소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키워드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세부 키워드, 아주 세분화된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부 키워드라고 하면은 보통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워드 검색량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일의 특성, 과일을 사 먹는 사람들은 맛에 민감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검색해서 1등에 있는 이 제품을 구매하는 그 어떤 브랜드 로열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브랜드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그냥 맛있는 집이 있으면 거기서 사려고 해요. 후발주자여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온라인에서 맛있는 그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맛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찾습니다. 내가 그냥 사과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은 이 홍로,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은 부사,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은 얼음골 사과,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세부 키워드가 많은 만큼 구매 전환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점은 가격 비교로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이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 비교로 묶이지 않으면 좋은 점은 뭐예요? 마케팅이 들어갈 틈이 여기도 많은 거예요. 아까 키워드가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마다 또 심지어 묶이지도 않아요. 이 화면은 사과를 이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묶여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보면은 이렇게 안 묶여있는 상품을 찾기가 더 어렵죠.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 보면은. 그런데 마케팅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탁의 핵심,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상품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는 것부터 스타트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격 비교에 묶이는 순간 내가 만든 상세 페이지나 상품명이나 어떤 썸네일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고 나보다 더 저렴한 업체한테 간단 말이에요. 제품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최저가 전략으로 가는 게 가격 비교에 묶여도 괜찮은 건데, 우리는 묶이면 마케팅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가격으로 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라든지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썸네일이라든지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후발주자지만 더 맛있는 제품, 그리고 더 좋은 썸네일과 서비스 이런 걸 무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후발주자여도 충분히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즌 제품, 제철 판매가 많다는 거예요. 이 과일의 특성이 제철 상품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철 상품을 판매하면 뭐가 좋아요? 후발주자가 이것도 기회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는 게 있죠. 뭐 가구나 가전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1년 내내 리뷰가 쌓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1등 업체한테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과 구매 건수가 몰리는데 그거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나요? 후발주자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기간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어차피 1년 내내 못 팔거든요. 딱 그때 반짝 2, 3개월 이렇게 해서 제철 때만 딱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철일 때 팔아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맛있는 과일, 더 좋은 서비스 런칭하면은 우리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 수가 막 9,999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인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어차피 키워드가 계속 생겨나고, 아까 봤듯이 뭐 키로수나 품질 혹은 뭐 지역에 따라서, 혹은 뭐 사람들이 이 샤인머스켓을 옛날에는 많이 찾았지만 요즘엔 다른 키워드로 이런 샤인머스켓에서 파생된 제품들을 찾더라고요. 캔디포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한 워딩으로 계속 바뀌어가니까 결국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많지가 않아요, 과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상품이 계속 트렌드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충분히 과일 판매에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당연히 뭐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단점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건 사실 과일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생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뭐 과일이기 때문에 뭐 단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겪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과일뿐 아니라 고기나 생선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 뒷고기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팔았던 그 이야기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저도 매출이 한 2천만 원일 때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잘 팔렸어요. 상위 노출돼서 이제 잘 팔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퀄리티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위에 노출되는 판매자는 교환이나 반품을 잘해줄 거라는 소비자 인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생물은 맛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다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문제가 돼요? 적게 팔릴 땐 괜찮은데 잘 팔리면은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매출 한 2천만 원 선? 이때? 그 마진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남거든요. 이때부터 뭐가 터지냐? 품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CS가 폭탄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90%는 접습니다. 실제로 1년을 못 갑니다. 여기서 품질 관리라는 거 그리고 CS 폭탄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과일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품질이라는 건데 이거는 겉으로 보는 이 외형적인 게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상품성이 좋은 거예요. 품질이 좋다는 거는. 근데 사실 사과로 치면은 이 못난이 사과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상품성 조금 떨어지는데 맛은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선물할 게 아니면은 대다수는 맛 자체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맛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생물이다 보니까 맛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고 이 초보자분들이 농장 한 군데에서만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농장에서 이제 100개가 팔렸는데 맛이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장주를 늘리면 되지 않겠냐? 농장주를 이렇게 늘렸어요. 늘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농장주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위탁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농장주가 이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굳이 나한테 줄 이유가 있나요? 사실 없죠. 나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판매자 혹은 조금 더 거래를 오래 했던 업체가 있으면은 그 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당연히 내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규모는 작지만 애지중지 키우는 농장을 찾아야 한다는 소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2천만 원 어치 팔리면은 수요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쿨하게 교환이나 반품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은 내가 그냥 쿨하게 교환 반품 해주면 되죠. 불량품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마다 이 느끼는 게 다르죠. 택배 박스를 보낼 땐 정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받아보니까 상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한여름에는. 근데 이거는 농장주 잘못이에요? 아니면 뭐 택배회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기가 덥고 여름이기 때문에 이게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아침에 못 받을 수 있죠. 아침에 택배가 왔지만. 그래서 내가 일 끝나고 저녁에 가보니까 현관에 놓여져 있는 이 택배 박스가 그때 너무 덥기 때문에 과일이 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렁물렁하고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 고객은 당연히 받자마자 열었는데 품질이 안 좋으니까 교환 반품을 해버리고. 그럼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심각한데 이거 농장주분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레임을 걸면은 농장주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이건 택배회사 잘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하면 한 번의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제가 라이브 쇼핑 이런 거 준비한다고 재고 많이 이렇게 쌓아두고 특가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특가로 판매하려다 보면은 퀄리티 컨트롤 조금은 덜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신경을 못 쓰니까 싸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교환이나 반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10% 20% 그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이나 반품 문제가 거의 100% 생길 수밖에 없고 택배 한번 잘못 가면 내 돈 내고 물어내줘야 돼요. 농장주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농장을 찾아가서 뭔가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농장만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장 하나 간다고 해볼게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뭐 부산이나 어디 한번 가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요? 기름값 최소한 왔다 갔다 해도 10만 원은 깨지겠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날 내가 갔다 와도. 근데 내가 만약에 농장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농장을 진짜 한 5군데 가고 싶어요. 한 군데 가고 2군데 가고 3군데. 1박 2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숙박비도 들어가고 먹어야 되는 이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만약에 제주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농장분들이. 제주도 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전업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주도 겸사겸사 가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농장들을 찾아가서 퀄리티를 요구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또 그러면 계약서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제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안 줘도 되는데. 근데 영세한 분들한테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는 솔직히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면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계약서나 이런 걸로 묶어둘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다 보니까 교환이나 반품 문제가 생기면은 손해가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농장주 관리가 안 되고 과일 맛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제품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마진도 안 남죠. 그렇게 되면은 면세 받아봤자 마진, 이 교환 반품 한 번 오면 그 손해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리뷰도 안 좋게 달리면서 흥미를 잃는 거예요. 과일 위탁 판매 안 좋다, 이거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2천만 원 나와도 순이익이 뭐 400만 원 나올 때 있으시겠지만 한 번 잘못 만나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재고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도 주변 분들한테 한번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상품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이 빅파워를 만약에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3개 이내로 빅파워를 만들 생각을 하세요. 제품 수로 승부해서 빅파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 수를 줄여요. 그리고 본질은 뭐예요? 어쨌든 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과일이니까, 먹는 거니까. 근데 과일마다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퀄리티를 먼저 잡아요. 그래서 맛에 초집중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를 보내줄 수 있는 곳을 골라가지고 거기랑 계약을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마케팅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으로 전 승부하겠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워딩을 써요. 그거 딱 하나만 넣는 거예요. 나머지 막 이렇게 어디 광고를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거는 부가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것만 파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소비자로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하는 것만 파는 거예요. 왜 이런 전략을 취해요? 그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너무 바빠요. 가게가 너무 바빠서. 근데 줄 서 있는 손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억지로 받지 마라. 왜냐, 내가 퀄리티가 안 되는데 억지로 받았다가 퀄리티 떨어지는 제품을 내보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번 다시 안 온다. 근데 아예 못 먹고 돌아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재료 소진 다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무조건 온대요. 이 사람들 궁금해서. 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은 이 과일에 대해서는 맛을 따진단 말이에요. 맛없는 거 먹으면은 진짜 이거 화를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생물을 구매하시는 분들 특징들은 보통은 이 맛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는데 한 번 실망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내가 잘못하면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해서 상품 수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려고 안 하고, 정말 퀄리티 좋은 거 1년 내내 그래도 한 바퀴는 돌려봐야겠죠. 내가 발생할 수 있는 CS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겪어보고 나서 상품 수를 하나씩 늘리십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엄청 몇 년 동안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퀄리티 컨트롤까지 이제 잡았어요. 그럼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쇼핑 탭에 제가 저번 겨울에 한라봉을 한번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생뚱맞게 11번가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니까 이분이 여기 3위에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이. 왜냐면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고 여기 빅파워고, 여기 이제 썸네일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잘 만든 썸네일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제 리뷰 수나 구매 건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분이 이제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런 제품들이 상위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생뚱맞게.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저는 이제 느낌이 오니까 뒤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밴드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 3만 멤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직거래 장터라는 이거를 몇 년 동안 이제 엄청 오래 운영을 하신 거, 2018년도에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일 롤레 시장에서 이제 계속 하시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입금 완료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 잘 받았습니다. 참 만나네요. 감사합니다. 받고 만족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구매가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맛이 있고 시장에 런칭해서 집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접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안 접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 유지하면서 고객을 이제 모으고 재구매 관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상품 런칭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걸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꿀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뭐든지 그렇긴 하지만 상위 10%랑 갭이 엄청나게 큰 위탁 판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뭐 대량 등록이나 구매 대행 이런 쪽을 보면은 상위 10%랑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일 위탁 판매는 위로 갈수록 이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맛에 대해서 집착이 있다. 그럼 초기 시장 진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1년을 못 버틴다 했죠. 1년을. 왜냐면 나는 이제 욕심이 많으니까 제품 수 늘리고 싶고 매출을 늘리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재구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죠. 이런 밴드 운영이나 뭔가 카페 운영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제품을 런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게팅이 더 쉬워지고 매출이 더 금방 따라붙기 때문에 빅파워든 뭐든 이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생물도 팔아봤고 과일 위탁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꿀팁들을 한번 과일 위탁 판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혹은 판매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